정부 산하기관이고요. 산림청의 첫 번째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네, 저희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준정부 기관이지만 법적으로는 민간 조직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 임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산양삼을 잘 재배하기 위해서 이게 좋은 농산물인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역할들로 시작을 했다가 이후에 그런 목재도 규격화해서 목재도 그런 테스트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훨씬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가장 큰 예산은 R&D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초 연구를 하면은 그거를 기업들하고 같이 응용 연구를 해서 산업화로 갈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1980년대부터 해외 산림 투자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국제협력 일도 함께 하고 있고 현재는 파라과이하고 인도네시아에 저희 지사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지금 핫 이슈인 산림탄소 저장과 관련돼서 그걸 흡수원을 저희가 인증하거나 또 국제적으로 FSC라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 체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국식으로 바꾼 산림인증 체계 이런 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 밖에도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직업이 원장이 됐는데요. 주로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는 원래 제가 전공을 열대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몰디브, 서아시아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 5년 동안 직접 조림도 하고 주민들이랑 같이 협업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임업 현장에서 표고 농사를 짓는 분 쫓아다니면서 산에서 나무도 베보고 표고도 재배해보고 이런 경험도 쌓았었고 또 이제 98년도에 IMF가 왔을 때 성남에 있는 건설 일용자 200명을 저희가 경기도 태화산에서 데리고 숙각보기 작업을 지휘를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숲을 만들 때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과 우리 생명숲의 문국현 대표 두 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울숲 조성을 시민참여로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서울숲 관리도 저희 서울그린 트러스트라고 한 단체에서 쭉 해왔었습니다. 원래 시작은 마상규 박사님의 회고 논문집 이런 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대학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대학에 계시면 은퇴하시면 그런 교수님 은퇴 논문집 이런 걸 내게 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많은 글과 책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분 얘기들을 모아내는 과정에서 이거를 그냥 은퇴고집으로 내기 너무 아깝다. 좀 재밌게 써보자. 그래서 후배들이 같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하던 과정에 제가 총대를 매게 됐어요. 그래서 마 박사님이 했던 얘기들 다시 정리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나에게 숲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입장에서 좀 얘기를 정리를 같이 하는 바람에 공저자가 됐습니다. 네. 사실은 조금 책의 전문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 난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숲에서 뭔가 해보시고 뭘 해보시고 일부러 좀 그렇게 독자층을 넓히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보지만 그런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가급적이면 쉽게 풀어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앞으로 내가 산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산에 가서 내가 자연인처럼은 아니지만 숲을 가꾸면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면 어떤 분이 됐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국에 어딜 가나 이런 좋은 숲이 있습니다. 이미 50년 된 숲이어서 제주는 독특하게 삼나무나 이런 아열대 식물들이 독특한 경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주변에는 편백이 굉장히 많죠. 편백에 사실은 전라북도 이상을 잘 못 올라오고 있고요. 대부분 다 제일 많은 도시가 순천이고요. 그 다음에 장성, 장성에는 유명한 임종국 선생님 조림한 편백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부지방으로 올라가면 낙엽송이라고 하는 나무들이 있죠. 그 낙엽송 숲들이 곳곳에 산재 있습니다. 특히 낙엽송은 실록과 단풍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을 되면 뭐 어디든지 저는 지나가면서 차 세워놓고 낙엽송 숲을 보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북부 지역에 가면 대관령이나 또 울진, 소광리 이런 곳에 소나무 숲이 아주 아름답죠. 그리고 경기 북부에 가면 양평, 가평, 홍천 이런 지역에 잣나무 숲이 아름답고요. 그런 곳들이 대부분 다 길들이 있습니다. 다 산책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또 산책로가 아니더라도 임도를 걸어보는 것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임도는 자전거까지 타고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곳곳에 꼭 이름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숲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숲이나 들어가셔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 경영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인풋해서 그걸 아웃풋해서 인컴을 얻고 아무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인의 목표고 역할이라면 산림 경영인은 우리가 임업이라는 것은 산림을 이용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임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임업을 포함하고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 그런 문화, 경관, 환경, 생태 이 가치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 역할이 산림 경영인입니다. 그래서 산림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도 함께 추구해서 산림을 관리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경우일 겁니다. 또는 이제 숯가꾸기 사업을 해주겠다 이런 경우인데요. 지자체에서 권유를 했으면 아마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임업진흥원에 노크를 하셔도 되고, 근데 대부분 요즘 뭐 지자체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과거처럼 뭘 속이거나 이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아요. 누구 말대로 그걸 맡겼더니 완전히 숲을 가꾸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민둥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믿고 맡기면 안 되겠네요. 대신 산주가, 근데 산주의 요구를 고역할 수는 없습니다. 산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되겠네요. 산주께서 직접, 관찰하거나 모니터링 하실 수 있으면 맡기시고, 아니시면은, 뭔가 그런 구체적 계획을 가져와서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받으시고, 그게 합당하다. 그 다음에 그게 리포터블하다. 그리고 검증 가능하다. 그게 이제
MRV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모니터링하고 리포트하고 베리파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맡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좀 부적절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국제사회에서도 그 MRV 체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독일의 임업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마상조 박사님한테. 세상에 자기들이 경험해 보니까 크게 두 갈래 길이 있더라. 하나는 독일식 살림 경영 방식이 있고 하나는 미국식 살림 경영 방식이 있는데 독일식은 굉장히 국가 중심적으로 체계적으로 살림을 관리하는 거고 미국은 시장에 자유방임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어떤 걸 선택할지는 너희들의 몫이다. 근데 대신 빨리 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아직 그걸 결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결정해야죠. 근데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철학적 방법론, 혹은 전략 이런 걸 우리가 선택을 하고, 저는 구체적 제도나 방법 같은 경우는 외국의 사례를 따르지 않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그 살림 교과서나 책들은 대부분 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방법론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걸 배워서 그 이론과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까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2,000헥타 정도, 6만 평 정도가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 적정한 면적이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주고 이 사람이 교육하고 또 이 사람이 사회 전체의 어떤 거버넌스 틀 안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전문성을 믿으면서도 다른 여러 사회관계망들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살림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진정한 저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오히려 저희는 특히 우리나라가 제도와 정책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어린이 대공원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막 서울이 그 원전 하나 줄이기 하면서 태양광 정책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시행한 지 3년, 4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공조직이 스스로 자기 목표를 갖게 해주고 그거를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책만 존재하는 거죠. 정책을 잘 만들면 다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경제 주체, 생활 주체, 사회 주체가 어떻게 변하게 만들어줄 건가. 그 사람의 중심의 관점에서 특히 공공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이제는 그냥 아이디어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미 우리는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비교해봐도 사회 시스템이 저는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뭘 찾아오라고 외국 걸 베껴오는데 저는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훌륭한 이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공간별로 잘 배치해서 스스로 경영자로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게 사실 그게 독일 시스템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오기 전에 눈비산 마을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비상임 이사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가 그분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돼지 그 햄프셔, 그러니까 미국식의 양돈, 그 다음에 뭐 저기 소 키우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곳입니다. 그게 괴산, 음성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산에다가 이분들이 목축을 하셨어요. 방목하셔서 겨울에는 그 풀을 베다가 소를 키우고 뭐 이런,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힘들어지니까 양계장을 만들어서 친환경 유정란을 생산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산이 복원이 됐어요. 숲이 됐는데 그게 한 100헥타르 정도 됩니다. 30만 평 정도 돼서 이 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정말 제가 100년 숲을 제안했을 때 그 재단에서 흔쾌히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와서 한번 해보라고 저보고 직접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역할이 마치고 나면 저는 그런 산림 현장에서 뭔가 하나의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아직 우리 애들이 좀 어려서요. 다행히 이번 하면은 이제 애들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러고 나서는 좀 부담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러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도 제가 책 몇 권을 제주도에 있는 유화당이라고는 책방에다가 사서 보내드렸는데 근데 저자를 불러서 하실 거죠? 저자도 좋고 아니면 그 책 내용을 정확하게 더 이해하고 계시는 숲의 서사시라고 하는 책이 제일 근데 그거는 이제 해외 저자가 쓴 책인데 예를 들어서 숲의 서사시 같은 경우는 돛대 전쟁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돛대 전쟁. 그러니까 과거에는 목재의 주 용도가 군사용, 배를 만드는, 배를 건조하는. 근데 배를 건조하는데 그때만 해도 돛이 얼마나 높냐가 제일 중요한 적이었대요. 그러니까 항해 속도나 항해 거리 이런 걸 결정해 줬대요. 근데 그게 그 삼나무로 만드는 돛대가 삼나무가 아주 곧게 자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35m, 한 35m 자라는 게 어디 영국과 그 유럽 사이에 그 섬에 자라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쟁탈하기 위해서 영국하고 어디하고 뭐 싸웠다거나 막 이런 얘기를 책 이름이 숲의 서사시인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와 숲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 책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기 4대강 때문에 좀 사이가 멀어진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차윤정 박사라고 그분이 신갈나무 투쟁기라고 하는 책이 저는 우리 숲의 어떤 생태적 역동성 변화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수목원의 이유미 원장님 지금 세종수목원에 가 계시는데 거기 뭐 우리나무 100가지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 책으로. 어떤 나무의 가치. 그것도 되게 인문적이세요. 그분이 생각에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이유미 원장님의 책과 뭐 이유미 원장님 얘기 있는 거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시대에 딱 맞죠. 요즘 뭐 수목원, 정원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준환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나요? 한 번만 얘기해 드렸는데 좀 이렇게 이 에세이, 그러니까 우리 삶과 나무와 숲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세요. 되게 어렵긴 한데 어떤 철학적 깊이 이런 건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 원장님을 하셨고 지금은 동양대학교 교수님을 하시는데 다시 나무를 보다 뭐 최근 나온 게 몇 권 있습니다. 신준환 박사님. 두 분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 같이 읽어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궁궐의 우리나무라고 책을 쓰신 분인데, 우리, 경북대 명예교수신데, 아무튼 궁궐의 우리나무 보시면 나옵니다. 그분의 책이 뭐, 부여의 나무 뭐, 이런 건데, 최근에 페이스북에 연재하고 계시는 게,
그림 속의 우리 나무들, 뭐 겸재의 그 그림이나 이 속에서 어떤 나무들이 어떤 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이런 아주 재미나게 하고 계신데 아마 그거 조만간 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와 나무와 그분의 원래 전공이 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무슨 나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신 분이세요. 네, 결과가 3번 나무였습니다. 80%가 3번 나무. 산벚나무. 네, 네. 산에 피는 하얀색 벚나무들 있잖아요. 네.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아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림문화론을 쓰신 국민대학교 전영우 명예교수님, 이런 분들이 주로, 예, 이제, 우리 제 은사님은 되게 그 산림문화 이런 분들은 되게 싫어하세요. 이게 왜 산업 안 하고 맨날 문화 서비스만 하냐고 뭐라고 그러시는데, 결코 뭐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그분들의 책이 숲경영, 산림경영보다는 전영우 교수님 책이 훨씬 더 지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훨씬 목재 생산보다는 경제성이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단위 면적당 생산액으로 치면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이미 중국산에 밀려서 사실 그 임산물은 키우는 비용보다요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채취하는데. 그래서 그게 저희 인건비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가평의 잣나무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뭐 많이 포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홍천잣으로 최근에 넘어갔다 그러고, 더군다나 병해충까지 와가지고 힘들고요. 딸 수가 없지. 그거 따야 되는데. 네, 또 올라가서 누가 딸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밤나무 같은 경우도 공주, 부여, 밤이 이제 유명한데, 이게 중국 그 수입산을 따라가지를 그러니까 양쪽으로 따라가지 못하는데, 최근에 그 품종 개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산 밤은 이렇게 익히면 까매지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생산하는 그 밤들은, 우리 예를 들어서 공주, 뭐 정한밤 이런 것들을 이제 포장된 진공 포장된 꺼내 보시면 하얀색이잖아요. 약간 노릇그림은 하얀색이잖아요. 그게 이제 품종 개량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가고, 또 최근에는 이제 부여 같은 경우에서는 밤 양갱 만드는 산업을 성공시켜서 훨씬 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공산업들은 이제 달려있는 것 같아요. 1차 생산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가공산업 쪽에서 좀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우리 저희가 K4S 푸드 인증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화학비료를 투입하지 않고 재배하는 우리 임산물을 저희가 K4S 푸드로 인증을 해서 도장이 딱 찍혀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게 우리 허팅턴 포스트의 돌솥 비빔밥처럼 약간 우리의 브랜드 같은, 그래서 뭐 이 산림 분야의 오징어 게임 같은 뭔가 좀 그 브랜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마케팅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생기면, 물론 작은 뭐 대량 생산 체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보온 지역의 대추는 아주 성공적이고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중국에서도 대추 생산하지만 베트남에서 보온 대추 아니면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전부 보온 대추로 사기쳐서 팔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근데 그 보온 대추로 만든 카레멜이나 생대추 이런 게 정말 품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대량 생산 쪽은 저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체제로 가 있고요. 아주 좀 부가가치가 있는 새로운 어떤 품종이 다르거나 아니면 가공품으로서의 경쟁력이 있거나
이런 게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